제가 여론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덕수 대행의 복귀, 즉 기각 결정 전과 그 후의 여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 기각 가능성에 대한 여론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7일 공개된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는지 성인 남녀 1,001명에게 물었습니다. 신뢰한다가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40%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7%포인트 감소했고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4%포인트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탄핵 인용, 즉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뢰도 하락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뢰한다고 답했던 비율이 탄핵 인용 그룹의 74%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59%를 기록했습니다. 15%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반면 탄핵 기각, 즉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반대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조사 때 신뢰한다는 응답은 40%였는데요. 이번 주에는 6%포인트 올라서 46%를 기록한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응답자들의 생각을 바꾼 걸까요? 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신뢰한다 53%, 신뢰하지 않는다가 40%, 모름, 무응답이 7%가 나왔는데 눈에 띄는 점은 그 다음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희망하는 쪽은 신뢰도가 15%포인트 떨어졌고요. 기각을 희망하는 쪽은 신뢰도가 6%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각을 바라는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본 뒤에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전장 한번 볼까요? 대통령의 탄핵 인용, 즉 파면을 원하는 쪽에선 한 총리의 기각 결정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것도 15%포인트가 지난주 대비 떨어졌다고 역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론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죠. 먼저 이용우 의원님. 예, 그 두 가지 요인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평의 기간과 이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 사건, 윤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간단하고 명징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지 국민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순수한 법률적,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서 또 다른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과 심지어 공분까지 이렇게 모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헌재 심판 과정에 대한 어떤 불신과 신뢰도 저하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게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서 분명하게 좀 드러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헌이다라고 하면서도 이게 중대하지는 않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로 삼았던 내용들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엉뚱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결정의 내용을 수긍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순수하게 어떤 법률과 법리의 어떤 영역에서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에 대한 불신과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뢰한다, 안 한다 이것이 저는 사실상 그 원하는 답을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결정에 있어서 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대통령의 파면을 원하는 쪽에서는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결정에 대해서 수긍할 것인가, 수긍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반반 양분되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은 헌재의 신뢰도가 뭐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으로서 뭐 뒤집혔다라든지 많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지금 국민들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뒤집어 얘기하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경우에 탄핵을 원하는 여론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뭐 크게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요. 헌재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시작할 때부터 그 사건이 최중요한 사건이다. 가장 빨리 철회하겠다는 식으로 수없이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늦게 들어오고 변론이 끝난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을 먼저 선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서 굉장히 놀랐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사인이 지금 갔고, 또 지금 다 아시겠지만 4월 18일이 되면 2명의 재판관이 나가시게 되면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더 이상은 탄핵을 비롯한 모든 헌법재판소 심리가 불가능해집니다.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가 정지돼 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자기들이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그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은 상당히 어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그런 어떤 논란으로 결국 잘못하면 4월 18일로 그냥 밀려가서 헌재가 기능이 마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조사해 보시면 지금보다 또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 통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거는 탄핵 당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 그 탄핵 당해야 된다고 얘기한 그분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통계 자체가 암시하는 거는 본인의 희망,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바램, 이게 신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환돼서 저희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 지금 신뢰도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즉 인용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지금 길질 끌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통계를 오역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인용을 바라는 측에서 그만큼 기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졌다. 인용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램이나 자신의 희망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기는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 때문일까요? 한덕수 총리의 기각 결정이 압도적으로 지금 7대1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애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3월 14일, 3월 21일 이게 다 도과했거든요. 이제 오늘 목요일 날 미리 예고하지 않으면 월요일도 아닌 겁니다. 28일도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4월로 가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이거 4월 18일까지도 안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 그리고 빨리 인용을 하면 좋겠다, 근데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것이 조기석 신뢰도로 나타나는 거지, 저걸 읽기는 신뢰도라고 하지만 그 신뢰도는 그 영역 안에 계신 분들만의 신뢰도이기 때문에 저건 진정한 신뢰도라고 볼 수 근데 없습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걸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줄 거라고 믿는 분들의 숫자와 헌재 탄핵의 인용을 바라는 국민들의 숫자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같은 비중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기각을 원하는 사람들 쪽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과 인용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퍼센트가 떨어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15%나 떨어졌는데 이걸 실제로 비중으로 보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지면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탄핵 인용을 바라는 그 많은 수의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존립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각이나 각하를 원하는 분들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무시하시고 말씀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숫자, 그 전체 국민에서의 비중을 제가 보기엔 생각해 저거 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조사하면요, 비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인용을 바라는 국민 수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는 비중하고 기각을 바라는 사람들 쪽에서의 그 비중,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의 비중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예.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15%포인트 떨어진 것과 6%포인트 올라간 것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고가 지연되는 게 이제 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주말에 그 변론 준비기일 절차를 다 영상으로 돌려봤습니다.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그때 당시 정영식 재판관이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 뒤늦게 탄핵 소추된 대통령 사건을 이렇게 빨리 먼저 진행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정영식 재판관이 사건의 경중이 다르고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 진행에서 선고하는 과정들을 보면 갑자기 감사원장 검사 사면에 대한 탄핵 선고하고 한 총리 탄핵 선고하고 오늘은 또 일반 사건 선고까지 40여 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분 동안. 이러니까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공언했던 내용조차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있는 절차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한덕수 총리 결정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가 윤탄핵 사건을 미루면서 이 공백 상태를 장기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 진행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여론들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어쨌든 다들 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는 저는 이제 인위적인 뭐 의견 조율 절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결정문을 내줘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분열되어 있는 국민들을 모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지금은 심지어 4월 18일에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 뒤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너무 불안하고 이 국정공백 상태를 헌법재판소가 저는 자초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헌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본인들의 신뢰도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쟁점이 헌재가 심사숙고 중인가,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중인가인데 앞서 김선택 교수께서 3명의 재판관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각 또는 각하 쪽의 입장일 것으로 보이고 인위적으로 그런 사유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진다고 보세요? 그럴 의심도 좀 들고요. 지금 이렇게 선고일이 늦어질 바에는 우리 헌법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거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지금 불완전해요. 8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바에는 빨리 이미 선출되어 있는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그 헌재법에 이미 임명 의무가 확정된 판인데 빨리 임명을 해서 9명으로 온전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심리를 제기해서 그죠? 거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 빨리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주는 게 좋지. 재판관을 임명도 하지 않고 선고일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설명도 하지 않고 국민들 잠만 못 자게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헌법재판소 법의 탄핵 심판은 180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법을 제정할 때 대충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든 그 후에 끝내든 그건 뭐 불법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쟁점이 그거보다 굉장히 중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고 또 증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예상했던 3월 14일과 3월 21일 두 날짜가 지나면 그러면 거의 인용이 될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분들은 그게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뭐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4대4, 5대3의 이 양쪽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4월 18일이 아니라 5월 18일, 6월 18일 가도 이게 조율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이걸 보면 제대로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보니까 본인의 주관적인 희망들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돼야 된다 안 되는데 말들이 많으신데 제가 한 수십 가지의 이유를 이 법 외적인 걸 여러 가지로 따져보니까 4월 18일까지 되기도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객관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말씀하신 분들은 희망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전망이 아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잠시 정리를 좀 할게요. 두 분은 파면해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시고 다만 8대0 전원 일치가 나올 것이다. 김 교수님은 그렇게 바라지만 3명의 재판관을 이번에 한덕수 총리 사건을 보면서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상하게 뭐 그 결과는 예.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 9명이 완전체이기 때문에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 마재판관 후보자를 일단 임명을 해서 예. 마재판관 후보자가 기각 의견을 하면 그러면 뭐 기각이 되는 거고 그분이 인용 의견을 내면 인용하는 식으로 해서 끝을 내야지 이렇게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세 분이 인위적으로라도 재판관이 무언가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두 분은. 근데 각하, 아까 이제 이용 의원이 제안해 준 그 부분인데 각하 또는 기각이 어떤 사유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소추 사유를 뺐다든가. 예. 이런 게 그 이제 절차 각하 문제 사이에 지난주에 다뤘던 거 말고 그거 말고 지금 예. 여러 가지 그 사유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하의 결론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각하가 안 나와도 한 4분 정도는 기각 쪽에 서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게 예. 여러 가지 이 정황으로 봤을 때 특히 예. 특히 헌재에서 결정을 안 내리는 건지 못 내리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우리 총리님 결정처럼 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몇 대 몇이든 간에 예. 결정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8대 0으로 어느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상컨대 쉽게 말씀드리면 인용 의견 6분을 확보를 못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내용은 5가지 정도의 쟁점으로 추려서 본다고 하면 기각이 될 것 같으면 뭐 위헌성이나 위법성은 있지만 앞서 이제 한덕수 총리 때처럼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거나 이런 결론들이 몇 가지 쟁점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한두 분은 각하 의견을 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한두 분은 기각 의견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내시는 분은 5가지 쟁점, 그러니까 내란 죄를 제외한 5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뭐 기각 의견을 내시고 계실 것이고, 특히 이게 위헌 위법인지와 중대성을 따지는 거니까 그게 어디서 위헌 위법인지를 별로 따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모두 기각 의견을 한두 분은 내고 계신 것 같고, 예. 또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봐서는
한두 분은 각하 의견을 내시면서 이게 이제 서너 분이 나머지 네다섯 분하고 의견이 부딪혀서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빨리 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지점과 관련해서 그 평의 판결 과정에서 어떤 쟁점에 대한 판단 또는 결론에 대한 판단에서 이견이 있다라기보다는요. 그 선고 자체를 어떤 지연시키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혹시 있지 않나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에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각하나 기각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장외에서 시중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률의 영역에서 가능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 교수님조차도 어떤 뭐 늦어지니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성 말씀만 주시지 구체적으로 어떤 각하 사유, 어떤 기각 사유를 말씀을 못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기각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 객관적으로 전 국민이 받고 전 세계인들이 다 받지 않습니까? 그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어떤 재판관들이 용감하게 그렇게 판결문 쓰겠습니까?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반의 내용들이 뭐냐면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도와 가치들을 다 허물어뜨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공소장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국민주권제도 헌법에서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정말 헌법의 가치가 허물어지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헌법적 핵심 가치가 무너졌다, 파괴하려고 하는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 결정문 잘 보시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국정농단을 했던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행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 표명을 하고 수사 과정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다 했지만 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확인됐습니다. 사과도 진정성이 없었다. 그리고 수사받겠다고 해놓고 수사 다 거부하고 압수수색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명시가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건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파면의 중대한 사유로 또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어떻습니까? 계엄 내란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에 여전히 한 번도 반성하다는 그런 말 없고 계속 계엄에 강변을 합니다. 정당성을. 예. 그리고 심지어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어땠습니까?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엄청나게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명하는 내용들이 다 거짓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건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만약에 각하 기각이 돼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라고 해보면 어떤 상황이 연출될까? 최근에 언론에서도 2차 계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 그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통령의 복귀를 하면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내란죄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이건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게 뻔한데 과연 대통령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복귀시키는 결정을 할 것이냐? 예. 전혀 안 할 것이다. 예.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기각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지연을 고의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씀인데 동의 안 하시겠죠? 네, 그런 건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헌법 수호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이 의원님께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체포영장을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 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들리는데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수사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공수처나 검찰이 아닌 경찰에게만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법상 명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공수처에서는 어쨌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으로서 내란죄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 구속영장 나오고 구속적부심에서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용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결정문이 나온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사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거부했다거나 이런 것이 단정적으로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의 폭주라는 것이 있던 것이죠. 물론 범내의 행동들입니다. 탄핵을 계속적으로 한다라든지 그리고 예산안 정부 특검 법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으로서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도 그동안의 줄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다시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경제부총리로 돌아간 최상목 권한대행의 당시 권한대행에 예. 대해서도 탄핵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김성택 저 교수님. 그동안 우리가 그 간과해 온 게 하나 있는데 포고령에 관한 건데요. 그 포고령을 너무 간과해 왔어요. 포고령은 그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제한 그 다음 날 12월 4일 4시 30분까지는 유효했던 거고요. 그 포고령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국회가 없어지는 거고 지방의회가 없어지고 정당이 없어지는 거고 일반 국민,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 활동을 일체 못하는 내용이에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가 다 스톱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기본권도 파업, 태업 정도가 아니고 집회 자체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일체의 정치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날 6시간 지속된 겁니다. 포고령은 법규명령이 효력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바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개별적 구체적 손해로 나타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거지 법적으로만 보면 12월 3일 23시부터 12월 4일 4시 30분까지 대한민국은 독재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질러 놓고 이 상황이 이건 완전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은 될 수가 없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절차적 형식적 하자를 찾아서 뭔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할 거로 보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의 그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고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파면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론일 것이다라는 예. 믿음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 기간이 너무 국민들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좀 대담하게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과 자기들의 미래만 고려하지 말고 여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담대하게 자기 처신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제가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헌법재판은 정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재판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유가 있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견해하고 우리 반대쪽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너무 거세서 여러 가지 이 방법 중에 계엄이라는 방법을 잠깐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최근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맞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의미로 그분은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국민의 여론인데 이제 여론을 아셨나 보다. 여론이 지금 비등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지체시키고 그리고 한 번에 단시간에 이렇게 탄핵을 인용하기 못하는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예. 그게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 여론이
탄핵 심판의 결과와 그 선고 시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다른 의견 있으세요? 국민 여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조속한 탄핵 결정을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검, 탄핵, 예산, 부정선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계엄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법률 요건이 헌법과 개헌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걸 이유로 계엄을 한다? 경고성, 계몽령 이런 게 지금 이 토론 테이블에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부정하기 어렵고 파면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서요.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이게 지금 윤석열에게 딱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파면의 중대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헌법 수호의 관점, 또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는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적 핵심 가치와 제도를 다 무너뜨렸어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보면 탄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신뢰. 국민들이 얼마만큼 배반을 당했습니까?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결국은 파면밖에 답이 없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연 이런 법률적, 법리적 판단만이 그 평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헌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빠르게 좀 바로 잡고 결정을 내렸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만 추가할게요. 제가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나오기 직전에 그때 헌법재판관님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탄핵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가? 그랬더니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희는 그냥 역사와 국민, 헌법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론을 볼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국민, 그리고 헌법만 보고 자기들이 이미 증거조사하고 진술도 다 듣고 변론도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변론 종결 왜 했습니까? 변론을 종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심증이 형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증거조사할 것도 없고 증인도 더 이상 불러서 물어볼 것도 없고 이제 결정을 낼 수 있으니까 좀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여론을 보고 선고기를 정합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금 평결에 이를 수 없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다면 8명밖에 안 되는 불완전한 그런 구성으로 끝을 내는 것보다는 9명으로 헌법재판소는 원래 9명으로 구성된 기관이니까 마지막판관 임명해서 그 마지막판관이 기각편에 서면 기각해버리고 마지막판관이 포함해서 인용되면 인용하든지 해서 국민에게 빨리 결과를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아주 어둠컴컴한 밤을 지금 국민들이 걷고 있는 겁니다. 더듬더듬하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 수호를 하도록 국민이 위임한 그 정신을 부응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1분 드릴게요. 예, 앞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라고 이 의원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고 여전히 신뢰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것이죠. 그게 저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광장의 열기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여론으로서 재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좀 사유가 다르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 비리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이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비리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